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사실 오늘 타이틀이 약간의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이 아니고 인공지능에서 아주 그 한 분야인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뭐 가끔 분들은 요새 알파고 덕분에 인공지능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단 약간 우리가 50년 동안 1956년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50년 동안 정말 암흑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그 느낌을 주게 한 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인공지능 뭐 저희가 사이언스 픽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핵심 질문은 항상 이겁니다. 왜 어린 나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기계에겐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이제 그 모라베치의 그 파라독선이라고 불리는 거죠. 인간은 쉽게 걸어다니고 문을 여는데 우리가 작년에 다파 휴머노이드 챌린지에서도 봤지만 자율 로봇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문도 하나도 제대로 못 열고. 왜 우리는 여전히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책상 위에 올라가는 로봇을 못 만들까? 동시에 인간은 어린아이도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너무나 쉽게 구별합니다. 기계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저희가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로봇 기술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로봇을 장난감같이 리모트 컨트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겠죠. 또 로봇 같은 몸이 없는 인공지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서 다루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당연히 로봇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 전문도 아니고 몸이 없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 1956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심볼릭 AI와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을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계가 인간이 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기계에게 설명해 줬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한테 수학이란 뭔가를 가르쳐 줬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계한테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하고 열심히 다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 1950년도 논문 보면 야, 이런 식으로 잘 되다가는 뭐 음성인식 같은 거는 학부학생이 한 2달 동안 여름방학에 코딩하면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논문이 있지만 풀리긴 뭐가 풀립니까? 실이 여전히 제 목소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오늘 잊어버리고 안 보여줬는데 다파하고 IBM이 아주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한테 쉬운 게 쉽고 인간한테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쉽게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컴퓨테이셔널리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단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고양이하고 표범을 구별할 수 없는 생명체들은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 잡아먹혔을 테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했다라는 거고, 이 해결된 문제의 답은 인베디드 솔루션으로 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머리, 여러분들 머리 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안에 솔루션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는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컴플렉시티가 낮은 문제 또는 인풋 컴비나토리가 낮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룰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 뭐 콜모걸 오브 컴플렉시티가 낮은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잘 풉니다. 더구나 기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뭐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지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한순간은 저희가 아무리 기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보면 단순한 문제들은 기계보다 훨씬 더 못 풀지만 인풋 컴비나토리가 높은 문제, 기호로 표현하기 애매모호한 문제들은 훨씬 더 잘 푼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 15년 전쯤에 저희가 웬만큼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뭐 페네슨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원숭이의 시각뇌를 분석을 해보니까 뇌 안에는 적어도 한 30개, 40개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이 녀석들이 서로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약간 논리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이런 다이어그램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물체 인식이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계층적인 구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인간 뇌에는 한 10에서 15층 정도의 구조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15층짜리 빌딩이라고 상상을 해주세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아래층에 있는 신경세포들, 아래층이라는 것은 물체하고 직접 경험을 하는 신경세포들은 들어오는 정보의 가장 작은 시간과 공간적인 단위를 분석합니다. 그림에서는 하나의 픽셀이라고 그냥 상상해 주세요. 픽셀 하나,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이런 식으로. 이 녀석들은 평생 하는 것이 픽셀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1000만 장의 그림을 보면 1000만 번 그 픽셀 하나에서 나왔던 통계학적인 값을 가장 컴팩트하고 스파스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가보 필터로 뇌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래층에 N개의 픽셀 신경세포들이 위층으로 가서는 컨볼루션이 됩니다. 여러 개의 픽셀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위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래층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상당히 섬세한 디테일, 아주 높은 해상도에 관심이 있고 그 대신에 시야는 작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대신 디테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냐? 한 픽셀 단위에서는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높은 템포럴 다이내믹스를 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시야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시야가 커지다 보니까 모든 게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느린 개념으로 옮겨진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고양이라는 물체를 표현하고자 하자면은 언어로 표현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양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글쎄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동물이고 다리가 4개고 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로 고양이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 전문가들은 한 100가지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 인공지능에서는 엑스퍼트 시스템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100가지, 200가지 단어와 파질 로직으로 다양한 연결성을 표현해봤는데 그래도 고양이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냐? 뇌에서 보니까 사실 여기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얘네들이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층에 다른 해상도로 동일한 물체를 코딩한다는 겁니다. 결국 고양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억 개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표현하신다. 그러면 김대식, 뭐 카이스트 교수 한 2-3가지 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다는 분명히 아니겠죠. 저의 생을 뭐 40년 전부터 기계가 쭉 봤다면, 뇌가 쭉 봤다면 우리는 항상 물체를 표현할 때 시간적인 스냅샷, 한 장 한 장으로 표현하지만 뇌 또는 방금 소개하게 될 딥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층으로 대각선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2초 단위의 김대식과 뭐 1년 단위의 김대식의 이 정도 시간적인 해상도로 표현은 이거다. 문제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unstructured 정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보면 현재 10제타바이트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 10%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tructured 데이터는. 나머지 90%는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기호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도 더 이상 심볼릭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기계가 스스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클래시컬 인공지능 방법에서는 저희가 기계에게 룰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기계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기계 학습적인 개념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룰을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룰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몇십 가지 룰이 아니고 몇 천만 가지의 룰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딥러닝에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필터 펑션을 몇 천만 개, 몇 억 개의 필터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필터는 지극히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자, 고양이를 인식하기 위해선 과거 같았으면 고양이를 언어로 표현했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천만 마리의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집어넣고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측으로 이 데이터를 가장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기술 자체는 뭐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예전에 90년도에 학부 시절 때부터 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당연히 했었고 이게 왜 갑자기 새로운가? 새로운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시컬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 층수가 3층 이상으로 된다면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디미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 그래가지고 맨 위에서 시스템이 찾아낸 답,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정보와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정답하고의 오차를 역으로 네트워크에서 뒤로 보내주면서 이 시놉스들을 학습해야 될 텐데 층수가 3층 이상 되면은 이 오차가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3층 이상으로 가야 될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모고로프 매핑 티오리를 보면 모든 함수는 뉴럴 네트워크 3층으로 매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세포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함수 매핑하려고 그러면 3층 이상 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펑션 매핑이 아니고 표현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쪽에 쓰자 하면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해상도로 동일한 물체를 분해시켜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1980년도에 나오고 뉴럴 네트워크가 왕창 망해버렸죠. 물론 그 전에 한번 이미 망하고 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오고 두 번째 일어났지만 두 번째 망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뉴럴 네트워크들의 문제가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는 너무너무나 잘 구별하는데 새로운 거는 추론을 못하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에 너무 피팅을 타이트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죽었었는데 이 두 문제는 하나는 2006년 또 하나는 2012년에 그 힌튼 그룹에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해결을 했죠. 층수를 높이 쌓는 거는 알고 보니까 사전에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더라.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이 100층을 쌓아놓더라도 2층끼리 서로 따로따로 사전에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트릭 많이 풀었고 두 번째 오버피팅 되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신경세포를 랜덤으로 죽이면 되는구나.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으로 드롭아웃을 쓰면 또 갑자기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오버피팅이 더 이상 안 되고 층수를 아비트러리하게 높게 짤 수 있는 신경세포 뉴럴 네트워크를 딥러닝이라는 리브랜딩을 한 거죠. 인공신경망이지만 기존의 MLP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한 인공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빅데이터가 생겼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를 찾아봤자 글쎄요. 인터넷에서 한 몇천 가지 종류만 찾았겠지만 지금은 수천만 또는 수억 개의 예제를 가지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현실하고 통계학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사판을 하나 얻은 겁니다. 물론 이 복사판은 우리가 만들어줬죠. 우리가 다 데이터를 올려줬으니까. 덕분에 확률적으로 이제는 오리지널 현실에서 학습을 하든 복사판, 디지털 복사판으로 학습을 하든 퍼포먼스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확률 분포가 서로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GPU 같은 또 컴퓨터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2012년, 13년부터 퍼펙트 스톰이 돼버린 거죠. 저는 지금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3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결은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은 사람은 얼굴을 인식할 때 97%로 인식을 하는데 2016년 버전은 99%고 사실 2014년부터 기계가 사람보다 얼굴을 더 잘 인식합니다.
두 번째, 물체 인식입니다. 94.9%로 인식을 하지만 이미 사람보다 수프라 휴먼 레벨이라고 그러죠. 사람보다 물체를 더 잘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물체 디텍션입니다. 물체 인식과 디텍션은 약간 다른 문제죠. 물체 인식은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자동차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체 디텍션은 어디에 어떤 타입의 물체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고양이 4마리.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훨씬 어려운 문제고 가장 좋은 결과가 현재 62%고 인간은 당연히 90% 이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체 디텍션은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2013년에는 22%였었어요. 기계가. 이 상승률이 대단하다는 거고 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 2년 안에 디텍션까지도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게 현재 많은 분들의 믿음입니다. 모르죠. 여기서 갑자기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2016년엔 요거보다 좀 더 높아져서 거의 70%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이미지 또는 비디오 도 텍스트라는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인데요. 사진 인식은 상당히 잘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여기선 지금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고 그러지만 사실 요새는 LSTM 같은 롱 숏텀 메모리를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건 뉴럴 네트워크에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딥러닝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물체를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아니면 하키 게임을 한다. 이건 사실 한 2년 전 된 결과고 최신 결과는 이제 몬트리올 그룹에서 벤지오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건데 동영상을 틀어주면 애텐션 시스템이 있어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레이션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거고 저기서 저거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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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2015년 11월 달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결과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게 LSTM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그림을 집어넣어주고 이 그림에 대해서 기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컨텐츠는 어린아이가 아마 목욕탕에서 이빨을 닦는 장면인데 남자 목소리가 사람입니다. 질문을 하면 기계가 여자 목소리로 처음 보는 사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Is there a baby in the photo? Yes. Where is the baby standing? Bathroom. What is the baby doing? Brushing teeth. 그래서 지금 이런 예제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오그멘티드 컨텐츠를 한다라는 겁니다. 증강 컨텐츠. 무슨 얘기일까? 인간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혼자 즐기거나 여러 명이 같이 즐기거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즐기면 편한데 뭐 좀 외롭겠죠.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면 재밌긴 하지만 또 귀찮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맥주도 다 마셔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능. 하나는 편안함, 또 하나는 사회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했는데 컨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이 녹아 들어간다면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씻지 않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배우 누구지? 어떻게 했지? 축구 경기도. 또 한 차원 더 간다면 축구 경기를 볼 때는 그냥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메시하고 대화를 하면 더 좋겠죠. 메시는 본인의 목소리하고 컨텐츠를 팔면 됩니다. 넷플릭스에. 그런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전문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페이스북에서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페이스북에서 동화책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LSTM한테. 왜 이런 것을 할까? 이런 개념일 텐데요. 얼마 전에 소개된 건데 역시 그 LSTM을 사용해서 NBC 시트콤의 프렌즈 대본 한 50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 학습을 시켰더니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한번 쓰게 해본 겁니다. 근데 이 대본을 읽어보면 뭐 충분히 그럴싸한 얘기들이에요. 정말 여기에 프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그 이유는 프렌즈나 아니면 심슨 가족같이 이미 수백 편이 존재하는 에피소드들은 반복성이 있다 보니까 패턴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심슨 가족이 서울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트 심슨은 광화문에서 말썽 부리다가 경찰한테 잡힐 거고, 호머는 김치 먹고 매워서 난리 부릴 거고, 리사는 또 색소폰 불면서 쟤네들 왜 저러나 하고 고개 흔들 거고. 패턴이 있으니까 인간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패턴을 인식하면 기계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스킵할게요. 이미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딥마인드에서 당연히 결국은 이 벽돌 깨기 같은 게임하는 것을 소개를 했었고, 다음에 그 유명한 알파고죠. 재밌는 건 아시다시피 구글이 시도를 한 건, 또는 알파고가 시도를 한 거는 바둑을 잘 두는 방법을 코딩한 것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한 12만 개의 대곡, 12만 개의 기보를 입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구글의 예제가 아니고 페이스북 예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도 닥포레스트라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1월 18일 날 네이처 논문이 나오기 3일 전에 저커버기 본인 블로그에 이걸 올리면서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이 문제 대부분 풀었고 얼마 후에 논문 낼 거다. 근데 뭐 3일 후에 구글이 먼저 논문을 낸 거죠. 지금 두 회사가 아주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뭐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졌고, 1월 29일인가 1월 30일 날 그 데미스 하사비스가 자 이제는 3월 달에 한국에 가서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신문 칼럼도 다 쓰고 인터뷰도 다 주고 완전히 깨졌죠.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저만 틀렸던 게 아니고 대부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다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고, 바둑 전문가도 그랬고, 이세돌 구단 자신도 한 번이라도 지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다 제 변명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알파고는 인간을 잘 알았죠. 12만 번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했고, 또 그걸 기반으로 셀프 시뮬레이션으로 2천만 번을 또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파고에 대해서 사실 알았던 게 외부 사람들은 두 가지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월 28일 날 나온 논문. 그 논문은 제가 상당히 열심히 분석했는데 1년 전에 나왔던 아타리 게임 논문하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두 번째, 2015년 10월 달에 유럽 챔피언 판후이하고 대국했었던 그 기보. 저는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판후이는 정말 우리나라 그 프로급 레벨로도 상당히 못하는 분이고, 더 중요한 건 알파고도 판후이보단 더 잘했지만 우리나라 수준은 그렇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더라. 그래서 상상을 한 거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 6, 7개월 기간 동안 알파고가 아무리 업데이트 되더라도 한 2배, 3배 더 잘하겠구나. 그렇다면 판후이보다 좀 더 잘하는 2단 정도에서 아무리 좋아봤자 5단, 6단이겠다라는 게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돌은 9단이니까 대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이세돌 9단하고 3월 9일 날 저는 경기할 때 갔었는데, 전날 이세돌 9단이 잘 못했어요. 사실은 본인도 아마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알파고가 좀 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그거보다 좀 더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섬뜩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그 누구도 알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딱 이길 만큼만 잘하는 거고, 더 이상의 실력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마치 우사인 볼트가 초등학생하고 달리기를 하면 초등학생보다 좀 빠르게 달리고, 고등학생하고 달리면 고등학생보다 좀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이, 작년 10월 달 판후이하고 대국에서 알파고의 실력이 진정한 알파고의 실력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딥마인드 분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8일 날 구글에서 그 열었던 리셉션에 초대받아서 알파고를 직접 코딩한 데이비 실버 박사하고는 1시간 정도 토론을 벌였는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뭐 이분은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개발자니까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50대 50일 것 같다. 뭐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지만 3대 2나 2대 3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기대했었던 것보다 더 잘한 게 아닐까. 결국 뭐 채택도 이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한 게 벌써 동영상을 하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세돌을 채택으로 바꿔서 동영상을 이미 다 만들었더라고요. 인지자동화의 의미, 이런 거죠. 100년 전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칼 벤츠는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1905년 헨리 포드가 자동화를 시키고 나서부터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졌죠. 저희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은 기계에게 아웃소싱하고 저희는 교육을 받고 지적인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적인 노동은 우린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딥러닝 또는 기계학습이 보여주는 미래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지적인 노동 역시 자동화되고 자동화된다라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야 시점부터는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아무리 트랜시스터가 빨라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역의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뉴로모픽 또는 뇌는 단순한 문제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부터 폰 노이만 기계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현재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뉴로모픽 디자인, 뭐 IBM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트루노스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딥러닝을 사용한다면 지금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걸 기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또 기계가 하기 시작하면 얘는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도저가 등장하는 순간 인간이 아무리 빨리 삽질을 해도 결국 기계가 이기는 것 같이 기계가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다른 그 발표자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다양한 예제들을 지금은 꼭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고 기계는 대신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만들어냈고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냈고 정보기술이 3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냈다면 지능 또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1차, 2차는 같은 걸 얘기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3차, 4차가 또 하나의 같은 겁니다. 1차, 2차, 증기와 전기를 통해서 1차 기계혁명이 가능해졌는데 이 기계들은 물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3차 정보, 4차 지능을 통해서 2차 기계혁명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는 지적인 노동이 가능한 기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1, 3이 2와 4의 필수 조건이 되겠죠. 하나가 있어야지 그 다음이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완벽한 구조를 완성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장 임팩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무인 자동차가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 같고 현재 2015년에 대부분 IT 업계와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협업을 시작했죠. 구글은 포드하고 무인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 토요타는 MIT 스탠포드하고 협업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차렸고 아우디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고 BMW는 바이두, GM은 위버의 경쟁사인 리프트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크루즈라는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1조를 주고 $1 빌리언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벤츠는 여전히 혼자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스킵을 하겠지만 CES 1월달 2016년에 보여줬었던 엔비디아의 딥러닝을 GPU 보드로 표현을 했고요. 해서 보면 뭐 주행하면서 저희가 물체 인식이 자동으로 되더라. 독일에서 자동차 몰고 빠른 속도로 안개 낀 데서 갔는데도 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도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무인 자동차 비즈니스를 세 가지 그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누군가는 당연히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드웨어. 단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존재하는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수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90% 시간 자동차는 집에 서 있거나 회사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30분 운전하고 10시간 지하주차장에 차가 서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순간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스스로도 다닐 수 있는 차를 90% 시간 주차장에 세워두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되는 순간 대부분 자동차는 소유보다 이동수단, 액세스 모델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액세스 모델로 바뀐다면 브랜드 간의 차이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밤 11시에 술 마시고 회식에서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딱 택시가 왔는데 나 현대자동차 택시는 안 타. 그런 사람 없거든요. 노란 택시는 안 탄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액세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브랜드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폭스건 같은 회사에서 대량 생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 OS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운전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컨텐츠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돈은 누가 벌까? 1등, 2등, 3등이라는 거예요. 컨텐츠 마진 40%, 소프트웨어 마진 20%, 하드웨어는 1% 이하의 마진입니다. 결국 무인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PC 모델하고 비슷해진다는 게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2025년 정도면 기술적으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절대로 2025년에 갑자기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예측 불가능한 게 이건 사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다양한 보험제도, 법적인 제도 이걸 못 풀면 믹스드 트래픽이 됩니다. 무인과 유인 자동차가 믹싱되면 이 베네핏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로 바뀌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에서 엑셀러레이션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10년 안에 기술적으로 무인 자동차가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안에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제일 먼저 유인 자동차 불법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게 150년 전엔 우리 다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말 타고 다니는 거 금지입니다. 말을 타고 싶으면 돈을 내고 어디 가서 타면 되는 것 같이 30년 후에는 자동차가 타고 싶으면 돈을 내고 어디 가서 타면 된다는 겁니다. 디즈니랜드에서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는 디트로이트 같이 망한 도시를 하나 다 묶어서 뭐 자동차 탈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도 있겠죠. 4차 산업혁명에 뭐 다양한 로보틱스도 지금 변화가 있고 특히 ABB 그 다음에 쿠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하고 파눅 같은 경우에는 프레퍼 네트워크라는 동경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은 딥러닝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우리가 아까도 쉴 때 뭐 특이점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이점이 이런 거잖아요. 딱.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특이점에 왔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 문제는 이런 그림은 역사책에서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죠. 어디 가는지 우리도 몰라요. 특이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히 변화가 오긴 오겠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 이런 개념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특이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특이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것을 과거 위주로 예측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칠면조 효과. 뭘까요?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생스기빙이 있죠. 추수감사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매년마다 좀 다르지만 작년에는 11월 26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엔. 질문. 11월 25일 날 칠면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연히도 이 칠면조는 칠면조 중에 천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학을 다 알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 1년 동안 농부가 아침 8시에 와서 밥을 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럼 농부는 좋은 사람이고 그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11월 26일은 그동안 1년 동안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11월 26일 날 농부의 역할이 약간 달라지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특이점이라는 건데 결국 우리도 1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 역사 동안 지적인 노동은 인간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 존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상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닐까 주장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